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잠깐 전 끝난 한국과 우루과이 월드컵 축구 경기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곧 첫눈이 오면 겨울입니다. 올해는 뭘 했는지도 모르게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길에서 마주치는 2030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회한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실컷 즐겨라. 어차피 세상을 고민하는 자는 따로 있다. 자, 오늘은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딱 두 가지 뉴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폭락이 이어지고 거래마저 끊기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에 이어서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서만 4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 보유세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이 재산세 부과 기준 그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보유세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물론 거래세를 보유세 부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내년 1주택자 보유세는 2020년 이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보유세는 공정해지는 걸까요? 재산세 할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에는 종부세를 또 내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산세를 왕창 매기니까 그 부담이 되니까 재산세를 나눠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놓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분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종부세를 또 내라고 한다. 그 뒤에 한 말이 한이 맺힌 말입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리는데 어떡하라는 것인가? 세금 못 내서 경매 넘어가고 파산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50대 직장인의 하소연입니다. 그는 어찌다 목동과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6천만 원. 작년에 4천만 원을 부과받고 세금이 무서워 바로 잠실 아파트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는데 1년째 매수자를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온갖 규제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격을 내려도 요사이 워낙 폭락 이러니까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집을 못 팔게 해놓고 집 가졌다고 세금 때리고 정말 이러다가 파산하겠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식으로 이 가구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면서 또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황혼 이혼을 하는, 일종의 위장 이혼이죠.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법률 지식으로 종부세는 위헌적인 세금입니다. 신문에 나온 어느 주부는 공시가 10억 아파트와 공시가 1억 원대 빌라를 보유했는데 종부세가 작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빌라는 부모님께서 거주해서 소득도 없는데 세금은 2배로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모님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 참 이런 경우는 정부가 구제를 좀 했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한 채,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어느 직장인은 올해 종부세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저축이란 걸 할 수가 없다. 종부세는 국민들이 가난해지길 바라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각종 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 제도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해 버리니, 말하자면 정부가 빈곤의 영속화를 추구한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는 절약해서 돈이 모이면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게 재산 축적의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종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금금 전략하는 이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비교되는 뉴스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강행했습니다. 이재명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며 민생예산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국토위의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토위 소관 예산은 임대주택 예산 증액, 이 분양주택 예산 감액,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은 증액을 시킨다. 한 6조 원 이상 증액을 시키죠. 아마 종부세가 그동안 늘어난 것만큼 증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 1조 503억 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 원 등 주거안정사업에 7조 7,989억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정부안보다 한 8조 원 가까이 예산을 늘린 겁니다. 이 중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원은 이재명이 22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업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분양주택 사업 관련 예산은 1조 1,393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2023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예산 범위내 증액과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예산 총액을 벗어나 예산안을 더 늘리는 것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국가의 정치권에 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귀띔을 해드리자면, 마그릿 대치 여사가 임대주택을 불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게 바로 보수당의 정책이었습니다. 임대주택보다는 주택을 가져야만 한다. 소유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메이저 총리로 바뀌고 그것이 주춤하다가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고 토니 블레어가 집권했을 때, 토니 블레어가 바로 그 마그릿 대처 여사의 그 정책을 물려받았습니다. 임대주택보다는 주택 분양, 주택 소유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임대주택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 좌파들은 말입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현금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요? 요사이 다들 카드를 쓰죠. 그래서 집에 현금을, 현찰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금고가 있고 그 안에 현금을 수북이 넣어놓고, 아니면 냉장고 안에 현금을 둔다라든가 숨겨둔다라든가 이런 집이 있는가요? 아마 그런 집은 도둑의 집일 겁니다. 대부분의 집은 현금 100만 원 이상 거의 집에 두지 않죠. 카드가 있으니 말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A, 이 언론에서 공무원 A라고 하니 저도 A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공무원 A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이재명의 그 성의 한 귀퉁이를 허물었습니다. A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가 이재명 측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지구 5급 배소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배소연의 지시로 이재명의 집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갖고 나와 이재명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의 지시를 받은 7급 B가 집에서 1억 5천만 원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의 계좌에 그 돈을 넣었다. 집에 있는 현찰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이재명과 가족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일보는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최근 이재명과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재명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월 20일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이재명의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와 비리를 인지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이 검찰이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는지 또 수상한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은 11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을 했고, 그보다 앞서 11월 8일엔 김용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11월 23일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그러니까 소고기 법화 사건이죠. 이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7급 공무원이죠. 그러자 A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가 이재명 측근인 배소연의 지시로 이재명의 집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갖고 나와 이재명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한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한 것입니다. A는 또 1억 5천만 원 입금 외에 또 다른 현금 뭉치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배소연이 이재명의 집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으며 배소연에게서 1억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들었다. 검찰은 김용이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A가 언급한 현금이 김용이 받은 6억 원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받은 6억 원에서 그 일부가 이재명이 저 김혜경 쪽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걸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후에 2020년 3월 이 재산 공개에서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2억 원을 집에 뒀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현금 보유를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재명은 그 뒤에 2021년 3월 현금 3억 2,500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1억 2,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가 사유를 찍지 않은 겁니다. 올해 1월 재산 공개에서는 현금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재명이 보유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23일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그리고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 5천만 원, 그리고 같은 해 10월 25일, 그러니까 7개월 뒤에 5천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많은 돈을 왜 통장에 넣어두지 않고 집에 현찰로 두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재명은 2년 넘게 집에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두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현금을 집에 두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니 노웅래도 집에 3억이 넘는 그 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으니 검찰은 지금 색안경을 끼고
돈의 출처를 뒤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정진상 구속 적부심은 여지없이 기각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의 구속은 정당성이 있다는 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으니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검찰이 조여오는 수사망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 판입니다. 그 반대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22일에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정진상이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대장동 일당의 회장님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어제 새벽 0시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재명 지분이 있다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앞서 풀려난 유동규, 남욱에 이어 김만배도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겁니다. 김만배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이 지분이 있다. 천화동인 1호는 사실상 이재명의 것이다. 이런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폭로한 남욱도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의 것이라는 사실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만배는 그간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남욱은 석방된 뒤에 재판에서 돌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남욱이 폭로한 각종 선거자금 의혹에도 김만배가 등장합니다. 남욱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기간에 김만배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최소 4억 원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 김용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간 배경도 이재명의 시장 재선의 역할을 맡아 정진상, 김용 두 사람과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1호 지분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정진상에게 선거 비용을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지난해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욱의 증언은 모두 남에게 전해들었다는 전언으로 이른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전문 증거에 불과해서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김만배가 직접 진술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재명의 지분이 있다는 입장은 김만배의 입에 달린 셈입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면서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이 이재명을 옹호하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도운 친명계 중에서 탈명, 그래 이재명계를 떠나는 탈명을 하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3일 중앙일보는 169명 의원 중에 공개적인 탈명 인사는 10여 명, 그리고 중립 성향 인사는 약 4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친문재인계 30여 명, 그리고 친이낙연계 20여 명까지 합치면 비명계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재명의 취임 후 60여 명의 신명계가 당 주도권을 잡았지만 당 전체를 아우르진 못한 셈이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곧 이재명 당이라는 공식이 이제 너무 일찍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천명계 핵심이자 7인의 멤버죠. 김영진. 아마 이분은 수원병 출신일 겁니다. 김영진은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이 개항을에 출마한 뒤로는 정치적 조언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후 휴식기를 가진 뒤 정치적 재도전을 하라고 옆에서 조언을 했는데 이재명이 듣지 않자 거의 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사부인 수원 동기죠. 조웅천은 최근 이재명 비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이 구속되자 그는 지난 2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유감을 표명할 때가 됐다.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지 알 도리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지낸 그의 이탈은 이재명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조홍천 역시 이재명에게 휴식기를 가지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를 북돋기 위해 부부동반 모임까지 제안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더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믿었다라고만 하는 말에 조홍천 의원이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솔직히 제정신이 박힌 의원들이라면 아마 조홍천 의원처럼 모두 이재명 곁을 떠났을 겁니다. 2018년 이재명의 경기지사 도전 때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이원욱. 이 이원욱 의원은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와 이재명의 개항을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가 개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재명 측근으로부터는 한 대 맞자 이런 험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무슨 깡패 집단입니까? 이원욱은 이재명의 개항을 당선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비꼬았고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습니다. 그 외에 대선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을 공개 지지했던 친문 전재수, 이 사람 부산 출신이죠. 전재수도 이재명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재수는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이 방산주를 보유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자 실망스럽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리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선 때 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의원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지도부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과거 친문 핵심이었던 김경수가 수사받았을 때는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방어막을 쳤다. 이재명은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적어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지금 비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이후 체제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대선 직후 해체됐던 이낙연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이 싱크탱크는 오는 28일 행사를 열어 이낙연 복귀설에 불을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이낙연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친문 당권주자 가운데는 임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지방을 다니며 조직 관리에 나선 이도 있다고 썼습니다. 별명계 인사 한 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으로 반민계의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다. 차기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관측하는 인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렇죠. 현재의 산수로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휘두를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까지 살아남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공천 때문에 이재명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까요? 이 민주당 일각에서 당대표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친명계는 이재명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사퇴론을 일축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책임론은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아직 공개적으로 말한 의원은 없지만 당이 이재명 채권 수사에 전면적으로 방어진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더 늦기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를 해결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이 돌아오라는 것이지 이쯤 되면 영원히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사퇴를 요구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비명계 진영에서 민주당을 이끌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친명계가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소위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있다 해도 이들을 하나로 모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다른 한편 형기가 6개월 남은 김경수에게 이 기대를 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이틀 전 가석방 심사에서 부식의 판정을 받았죠. 다른 사람을 풀려나오는데 김경수는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 김경수 복귀설도 쑥 들어갔습니다. 자, 짧은 뉴스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이 등장하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다들 알고 계시죠?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의혹입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 심야 술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가 다시 언론을 탔습니다. 자정 넘어 이들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자칭 첼리스트 A. 그 A가 23일 경찰에 출석해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의겸은 10월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와 A 남자친구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의혹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그리고 특정 법무부인 김현장의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하게 했다. 거기서 첼로 반주에 맞춰 동백아시 노래까지 불렀다. 정말 루머 같지도 않은 루머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색이 전직 기자였던 국회의원이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던 국회의원이 그런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그때 장관직 등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게 또 논란을 낳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걸지 못했던 김의겸은 그 뒤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서 그때까지 출석을 거부하던 A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본인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입니다. A는 이날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 공익신고를 했다는 남자친구입니다. 경찰은 A와 A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 공세를 펴왔죠. 지나칠 정도로 말입니다. 10월 26일에는 진실 규명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제안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상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이처럼 모두 악성 거짓말입니다. 정말 다음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 제대로 뽑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만배는 오랜 시간 이 기자를 하다가 이제 정치부 사회부 기자들의 추적을 받는 휴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그는 기자들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뛰어들어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거의 도주국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김만배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에 기자들과 벌인 쫓고 쫓기는 심야의 레이스가 실렸습니다. 시속 140km, 고속도로 추격전에다가 10분간 골목 마라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10분 동안 엄청난 속도를 뛰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만배는 여주의 어느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리기는 자신이 있는데 기자님들이 넘어질까 봐 멈춘 거다. 까지 추적을 한 기자들은 언론사 세계사의 기자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은 어땠을까요? 내가 입을 닫는 건 자신 있는데 진실이 묻힐까 봐 말하겠다. 좀 그리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거악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